만약 당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걷는 것,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데려온 의문의 소녀가 그에게 기적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적에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이 이야기는 소원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조여올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주인공 박민준. 그는 희귀 근육병으로 10대 시절부터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그의 세상은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이었고 유일한 친구는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코드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박광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며 아들의 장애를 자신의 실패처럼 여기고 세상을 원망하는 남자죠. 민준의 유일한 버팀목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 김진우입니다. 진우는 민준의 재능을 알아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일상 속에서 민준은 단 하나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어 치료를 받고 두 발로 서울의 거리를 걷게 되리라는 꿈. 하지만 그 꿈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온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퀴퀴한 술 냄새가 먼저 방문을 두드렸다. 박광수가 비틀거리며 민준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 뒤에는 작고 깡마른 소녀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칠흑같이 검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늑대처럼 번뜩였다. 큼지막한 점퍼와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거리의 아이였다. 민준아, 일어나 봐라. 아빠가 너 주려고 선물 가져왔다. 광수가 낄낄거리며 소녀의 등을 떠밀었다.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준의 침대 쪽으로 휘청였다. 민준은 잠결에 눈을 비볐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혼란으로 잠겨 있었다. 광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물이라니까. 이제 너도 남자 구실은 해야지. 그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모멸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는 침대 옆 보행기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은 익숙했지만 오늘 밤은 차원이 달랐다. 민준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다. 나가세요. 당장 이분 데리고 나가시라고요. 그의 눈이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싫었다. 병든 몸 때문에 아버지의 광기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긋지긋했다. 소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방 안의 탁한 공기를 응시할 뿐이었다. 광수는 아들의 저항을 무시했다. 돈은 이미 줬어. 아주 싼값에 넘어왔지. 그는 역겨운 손으로 소녀의 점퍼 안을 더듬으려 했다. 그 순간 민주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만. 그의 외침에 광수의 손이 멈칫했다. 나가. 아버지도 저 여자도 다 나가. 그의 방은 그의 유일한 성역이었다. 아버지는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었다. 에이, 재미없는 놈. 광수는 흥이 깨졌다는 듯 혀를 차며 방을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정적이 흘렀다. 방 안에는 민준과 낯선 소녀 단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죄송합니다. 소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차가웠다. 들었어.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다. 돈은 이미 받으셨다고 했으니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이건 아버지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민주는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네가 원하는 걸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한 확신에 차 있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무사히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는 소녀가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아니, 넌 원하고 있어. 소녀는 민준의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그녀는 민준의 다리를,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보행기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동정이나 값싼 연민은 사양이었다. 소녀는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네 안에서 비명이 들려. 살고 싶다는 비명. 그 말에 민준은 숨을 멈췄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 진우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마음속 깊은 절규였다. 매일 밤 베개를 물고 울부짖던 그의 고통을 처음 보는 이 소녀가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소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초승달 모양의 작은 은색 펜던트가 달린 검은색 초커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펜던트를 분리했다. 만약 네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겠어. 그녀의 질문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은 비현실적이었다. 어쩌면 아버지가 데려온 소녀는 단순한 가출 소녀가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정체가 뭐야? 민준이 몸을 뒤로 물리자 소녀는 번개처럼 그의 목에 손을 뻗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목덜미를 찔렀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민준은 목을 감싸 쥐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벌에 쏘인 듯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소녀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기회를 주는 거야, 바보.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다. 민주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몸에 힘이 빠지고 눈앞이 흐려졌다. 미친 여자야. 아버지가 미친 여자를 데려왔어.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만 되뇌었다. 소녀는 방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 말을 던졌다. 광화문 해치. 초승달이 뜰 때. 그 알 수 없는 말을 끝으로 그녀는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민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독한 악몽을 꾼 듯 찌뿌둥한 몸으로 눈을 떴다. 밤사이 있었던 일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목덜미에 남은 희미한 통증이 현실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매일 아침 그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 허리를 짓누르던 압박감도 다리를 저리게 하던 마비 증세도 없었다. 마치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 바닥에 발을 디뎠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행기를 옆으로 밀치고 자신의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벽을 짚지도 무언가에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숨을 골랐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처음에는 아기가 걸음마를 떼듯 위태로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는 방 안을 몇 바퀴나 돌았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기적이었다. 어젯밤 그 소녀가, 그 알 수 없는 행동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거실로 달려나갔다. 텅 빈 집에는 술병만 뒹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거울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냉장고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구부정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건강한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몸을 움직여 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아버지, 저 걸어요. 제가 다시 걷는다고요. 그는 허공에 대고 외쳤다. 대답은 없었지만 상관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휘청였다. 민주는 급하게 식탁을 붙잡았다. 다리에서부터 다시 익숙한 마비 증세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안 돼. 안 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짧았던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는 다시 예전의 병든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희망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친 기분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으로 신음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끌어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몇 시간이었다. 그때 어젯밤 소녀가 남긴 말이 뇌리를 스쳤다. 광화문 해치, 초승달이 뜰 때. 그것은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다. 단서였다. 그 소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에게는 답이 필요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진우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해서 진우는 처음에는 민준이 잠꼬대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장난이 아니었다. 진짜야? 네가 걸었다고? 잠깐이라도? 진우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그래. 그리고 그 여자가 이상한 말을 남겼어. 광화문 해치 초승달이 뜰 때라고.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오늘 밤이 초승달이 뜨는 날이야. 설마. 민주는 진우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진우야, 부탁이야. 나 좀 거기 데려다줘. 제발.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이거 완전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사입이 종교나 장기매매단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거라도 상관없어.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우는 친구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 말 듣는 거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빠지는 거야. 약속해. 진우는 듬직한 친구였다. 그는 민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약속대로 민준의 집으로 찾아왔다.
휠체어를 밀며 밖으로 나서는 길, 술에 취해 들어오던 아버지와 마주쳤다. 광수는 아들의 친구를 보고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찰 뿐이었다.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차갑게 외면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두 사람은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다. 광화문 광장은 퇴근길 인파와 관광객들로 붐볐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 아래 거대한 해치상이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뭘 어떻게 찾는다는 거야? 진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투덜거렸다. 모르겠어. 그냥 기다려보는 수밖에. 민주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다.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때 한 여자가 그들 쪽으로 걸어왔다. 어젯밤에 그 소녀가 아니었다.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찰랑이는 단발머리와 우아한 화장. 마치 다른 사람처럼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 차갑고 깊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여자.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휠체어 앞에 멈춰서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친구랑 같이 왔네. 민준과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신 어젯밤 그 사람 맞아요? 민준이 간신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발이었어. 상황에 맞는 연기가 필요했거든.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민준을 가로막았다. 당신 정체가 뭡니까?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마약이라도 먹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진우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여유를 잃지 않았다. 마약이라니 상상력이 풍부하네. 난 내 친구에게 기회를 줬을 뿐이야. 잠깐이었지만 천국을 맛봤겠지. 그녀는 민준을 향해 말했다. 그 말에 민준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날 가지고 장난이라도 친 건가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근처 벤치로 걸어갔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 앉아서 얘기할까?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해서 두 사람은 홀린 듯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사실 세계적인 유전공학자 한태석 박사의 외동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고 은둔하고 있었다. 어젯밤 민준에게 주사한 것은 바로 그 실험 단계의 약물 샘플이었다. 잠깐만요. 그럼 당신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까?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아버지는 너무 신중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도 두려워서 숨기고만 있지. 하지만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우연히 술집에서 아들 걱정을 하며 신세 한탄을 하던 박광수를 보았고 그를 미행해 민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는 민준이 완벽한 실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절박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며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그녀는 민준에게 완전한 치료를 제안했다. 모든 부작용을 통제하며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되찾게 해주겠다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죠. 원하는 게 뭡니까? 진우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네 친구가 새로운 삶을 얻는 대가로 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서연의 말은 섬뜩했다. 당신의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민준이 물었다. 세상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악이 존재해. 부패한 권력, 약자를 짓밟는 부자들. 난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 그리고 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숨김없이 밝혔다. 그녀가 개발한 약물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신체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민준이 어젯밤 느꼈던 기적적인 힘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미쳤군요. 당신은 지금 내 친구를 살인병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진우가 격분해서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은 진우와 달랐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걷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생각할 시간을 줄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그곳에는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결심이 서면 연락해. 하지만 기억해둬.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 그녀는 말을 마치고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남겨진 2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진우는 분을 사귀지 못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민준아, 정신 차려. 저 여자 완전 위험한 인간이야. 절대 엮이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진우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제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무력하게 살아왔다. 짓밟히고 동정받고 무시당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꿀 기회가 왔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까지 있었다. 그것이 과연 잘못된 일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마음속에서는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는 다시 걷고 싶었다. 아니, 날고 싶었다. 며칠 밤낮으로 민주는 고뇌했다. 진우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그를 말렸지만 민준의 결심은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심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명한 선택이야.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할게.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제주도에 위치한 개인 연구소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버지인 한태석 박사를 설득했으며 그곳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진우는 민준이 결국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에 절망했지만 친구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나도 같이 가겠어. 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혼자 보내? 그는 보호자를 자초하며 동행을 고집했다. 민준은 미안함과 고마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2사람은 비밀스러운 치료를 위해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위태로운 미래를 암시하는 듯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연이 아닌 한태석 박사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학자풍의 온화한 인상을 주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민준 군, 그리고 김진우 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그들을 차로 안내했다. 연구소는 한라산 중턱,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거대한 별장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처럼 보였다. 내부는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서연은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 아버지가 너희 방을 준비해 두셨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민주는 그녀에게서 어딘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제안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주인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는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진우와 함께 배정된 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한태석 박사는 민준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소량의 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민준은 다시 걷게 되었고 곧 뛸 수도 있게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연구소 주변의 숲길을 달리며 되찾은 건강을 만끽했다. 진우는 친구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한 박사와 서연은 민준을 극진히 대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어딘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다. 특히 진우는 서연을 경계했다. 그녀는 민준 앞에서는 친절한 구원자였지만 진우와 단둘이 있을 때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의 의심을 비웃곤 했다. 네 친구는 새로운 세상을 얻었어. 넌 그저 구시대의 유물처럼 시기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진우의 신경을 긁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났다. 민주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의 성격은 눈에 띄게 공격적으로 변해갔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고 진우의 걱정, 어린 조언을 간섭으로 여기며 날카롭게 반응했다. 한 번은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기구의 무게를 조절해주던 연구원에게 사소한 실수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온화함을 잃고 야수처럼 번뜩일 때가 많아졌다. 진우는 이 모든 변화가 약물의 부작용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한 박사에게 우려를 표했지만 박사는 그저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일 뿐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진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노트북으로 연구소의 보안 시스템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직감이 그의 온몸을 옥죄었다. 그는 친구를 구해야만 했다. 더 늦기 전에. 어느 날 밤 서연은 민준을 따로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민준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몸은 좀 어때? 이제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몸에 넘치는 힘을 느끼며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첫 번째 임무를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서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윤 회장. 동물들을 불법으로 밀수해서 잔인한 실험을 일삼는 쓰레기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지. 그녀는 윤 회장이 운영하는 비밀 실험실의 위치가 담긴 자료를 보여주었다. 네가 가서 그곳을 파괴하고 갇힌 동물들을 모두 풀어줘. 그리고 윤 회장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잔인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의 본성과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보여준 동물 학대 영상이 떠올랐다. 약자들을 짓밟는 강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약물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분노 때문인지 그는 서연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하지. 그의 대답에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이 준비해준 검은 옷을 입고 비밀 실험실로 향했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보통 사람을 초월한 신체 능력을 갖게 된 그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는 유령처럼 담을 넘고 경비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실험실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좁은 철창에 갇혀 신음하는 동물들, 역겨운 약품 냄새.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이성은 마비되고 순수한 분노만이 그를 지배했다. 민주는 닥치는 대로 실험 장비를 부수고 철창을 열어 동물들을 풀어주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윤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민준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민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파괴와 응징의 쾌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윤 회장은 겁에 질려 바닥을 기며 목숨을 구걸했다. 민준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그의 눈은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준아, 정신 차려. 그는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 틈을 타 윤 회장의 부하 하나가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어깨에 충격이 가해졌다. 하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공격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쇠 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상대를 향해 휘둘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차에 실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윤 회장과 그의 부하들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사람들을 구타하고 어쩌면 죽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실험실을 빠져나왔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잘했어. 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어. 민준은 그녀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거야? 날 괴물로 만드는 거.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넌 괴물이 아니야. 심판자지. 약해 빠진 감정은 버려. 그게 널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민준은 그녀의 눈에서 광기를 보았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곳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한편 진우는 마침내 연구소의 중앙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한태석 박사의 개인 연구 일지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약물은 신체 능력을 강화하지만 감정을 통제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다. 사용자는 결국 이성을 잃고 폭력적인 본능만 남은 괴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한 박사는 이 때문에 연구를 중단했지만 서연은 그 연구를 몰래 계속해왔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죽은 후 법의 무력함에 절망했고 절대적인 힘으로 악을 심판한다는 왜곡된 정의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아버지를 속이고 민준을 자신의 첫 번째 심판자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민준은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다. 그는 당장 친구를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진우는 민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문을 잠그고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민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파괴 충동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준은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보안 시스템을 잠시 마비시킬 수 있어. 그 틈에 도망치는 거야. 진우가 비장하게 말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안에 있어? 얘기 좀 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섬뜩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이내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무언가 눈치챈 것이 틀림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진우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초조하게 방안을 서성였다. 그때 경보음이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젠장, 들켰어. 진우가 소리쳤다. 곧이어 육중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뜯겨져 나갔다. 문 앞에는 서연과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어딜 가려고?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진우는 내버려둬. 이건 나와 당신의 문제야.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서연은 비웃었다. 넌 이제 내 소유야. 내 의지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손짓하자 경비원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친구가 위협당하자 그의 내면에서 다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경비원들에게 달려들었다. 맨손으로 훈련된 경비원들을 쓰러뜨리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연구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소란을 듣고 한태석 박사가 달려왔다. 그는 괴물처럼 변해버린 민준과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는 딸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서연아, 그만하거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그가 절규했다. 아버지는 세상을 구할 기회를 버렸어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는 품에서 주사기를 꺼내 들었다. 이건 마지막 단계의 약물이야. 이걸 맞으면 그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완벽한 심판자가 되는 거지.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주사기를 목에 꽂으려 했다. 진우는 쓰러진 경비원의 전기 충격기를 집어들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준이 그를 막아섰다. 약물의 영향으로 그는 친구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진우는 숨이 막혀왔지만 필사적으로 외쳤다.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 넌 괴물이 아니야. 진우의 외침에 민준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초점을 되찾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태석 박사가 민준의 등 뒤로 다가가 해독제를 주사했다. 크악! 민준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몸 안에서 약물과 해독제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행동에 절망하며 소리쳤다. 안 돼. 내 계획을 망쳤어.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민준의 경련이 멈췄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온화한 빛을 되찾고 있었다. 진우가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는 한태석 박사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한태석 박사는 자신의 연구 자료와 약물 샘플을 모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딸의 죄를 경찰에 자수했다. 서연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민준의 몸은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해독제가 약물의 부작용을 없앴지만 치료 효과는 그대로 남았던 것이다. 한 박사는 이를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며칠 후 민준과 진우는 서울로 돌아왔다. 제주도에서의 일은 마치 끔찍한 꿈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완벽하게 건강한 몸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경멸과 분노를 느꼈겠지만 이제는 연민이 느껴졌다. 그는 아버지를 깨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술 그만 드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박광수는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평생의 후회를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주는 다시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좋은 곳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진우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를 차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경계심을 품고 살았다. 힘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되찾았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웃고 서툴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아버지와 저녁을 먹는 일상. 그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마침내 진짜 햇살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두 발로 자신의 인생을 꿋꿋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민주는 결국 기적과 저주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엄청난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육체적인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서연은 자신의 과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녀의 아버지 또한 자신의 연구가 불러온 비극에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긴다면 당신은 심판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준의 선택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